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경도가 가토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토가 여진족을 공격했죠. 그리고 가토는 패합니다. 패해서 도망쳐 내려와서 길주까지 왔다가 자신은 함경도에서 가장 따뜻한 안병까지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함경도 당시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일본군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여기서 왜 또 일본군이라고 하느냐, 왜군이라고 하자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좀 답변을 드리자면, 당시 사료나 전쟁 당시의 조선인들은 왜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왜라는 표현이 원래 작고 보잘것없다, 일본인들을 좀 낮추어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섬나라에서 침략해 와서 노략질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왜 구라고 이야기하고 정규군은 이제 왜군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7세기부터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맞아요. 그리고 작금의 여러 임진왜란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군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도 맞는 거고 왜군도 맞는 거고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것도 있었습니다. 왜 함경도 지역이 반역의 땅이 되냐? 왜 조선왕조로부터 차별을 받냐? 이성계가 함경도에서 결과적으로 출발했던 인물 아니냐? 맞습니다. 이성계는 함경도에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왕조를 건국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단종이 왕이었을 당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는 계유정난을 일으키니 김종서의 부하였던 육진의 책임자 이징옥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이징옥의 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함경도가 전체적으로 다 이시의 편을 들어버리거든요. 그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조선왕조는 어차피 세조 이후에 조선의 왕들은 다 세조의 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역의 땅이 된 겁니다. 함경도가 왜 엉망이었던 시기냐? 일본군에게 지배를 당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순외인들이 있었죠. 국경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을 잡아다 가토에게 바친 인물, 국경인의 작은아버지 국세필, 그러니까 이들 세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막 밑에 5,000명 정도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막 하는 기록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5천을 순수하게 다 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목소리 좀 내는 뭐 아전, 향리, 토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름의 리더십도 있고 이 국시 일가가 나름의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정말수라는 친구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친구들 순외인들이죠. 당시의 친일파들.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가토에게 무릎을 꿇어버렸고 가토는 이 친구들에게 이 지역의 자치를 인정해주고 행정치안을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가토가 이들에게 일본의 관직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 가토 병력 자체가 규슈 지역에서 건너온 병력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합니다. 당시 뭐 일본군은 뭐 훈도시만 입고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육진 지역이 가장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조선인에게 맡겼다. 그리고 실제로 가토가 여진족을 공격해가지고 괜히 이게 벌집 쑤셔놓은 꼴밖에 더 되냐고. 여진족이 막 출몰 하는데 그 여진족에게 일본군이 괜히 피해를 입기 싫으니까 이 조선인들, 순외인들을 여진족 총알바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함경도에는 일본군의 지배를 받고 있고 순외인들이 있었고 여진족까지 막 여기저기 두만강을 건너오니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체적으로도 1592년 9월에 조선의 대반격이 시작된다라고 있죠. 이순신 장군이 9월 1일에 부산포를 때려버렸고 9월 1일에 이정암 장군이 연암성을 지켜내면서 황해도 연백평야를 조선이 차지하게 되고 9월 8일날 박진 장군이 경주성을 탈환하는, 물론 그 이전부터 뭐 황진이 웅치이치에서 7월달에 맞죠? 호남을 지켜낸다거나 아니면 권응수 장군이 영천성을 탈환한다거나 제가 다 강의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적으로 함경분도보다 한참 남쪽에서는 관군이 잘 싸우고 있고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일본군을 끊어먹게 하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 이순신은 완전히 삼도의 제해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참전한다는 소식이 들린과 동시에 황해도에서 일본에게 순응하고 있었던 함경도인들이 왜 일본과 순회인에 대한 비판의식, 불만을 갖기 시작했냐면 이게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팔도를 다 지배했다라고 이제 점령했다라고 생각하고 각 팔도의 책임자들, 지배자들을 임명합니다. 세금도 너희가 알아서 걷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근대 사회에 조선은 법적으로는 생산량의 10분의 1만 세금을 걷었습니다.
토지세는. 근데 일본은 막말로 생산량의 50% 가까이를 세금을 냈던 일본의 농민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토도 함경도를 지배하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버린 데다가 여기 있는 순외인들이 조선인을 수탈하는데 일본과 함께 일본군 앞에서 앞장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니야. 함경도 농민들이 이거 차라리 조선왕조 때가 나았는데, 근데 명군이 참전한다는데, 이순신이 남쪽에서 일본 수군을 다 격파했다는데, 진주성이 지켜졌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 숨어 있었던 정문부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문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쟁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문부 초상하고, 전쟁 끝나고도 한참 오래 사시는데 이게 좀 영정사진인데 약간 나이가 드셨을 때 어르신이 되시고 난 사진을 보시더라도 잘생겼습니다. 저가 감히 선무공신을 한번 제가 선조 입장에서, 제가 선조가 되고 싶진 않고 제가 그 당시 왕이었다라면, 그러니까 선조가 선무공신 18명만을 선정했죠. 1등 공신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순신, 권율, 원균이 있죠. 왜 원균이 1등 공신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들이 선무공신에 아예 이름도 올리지 못합니다. 황진도 올리지 못했고요. 정문부 자체도 이름을 올리지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에게, 제가 그 당시 왕이었고 선무 1등 공신을 3명만 선정해라라고 한다면 역시 뭐 따지도 묻지도 않고 1등 공신 3명 중에 1번은 이순신을 올려야죠. 여러분 이순신 같으면 뭐 메이저리거 같으면 명예정당 올라갈 때 뭐 찬성률 100% 득표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은 이제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다음 나머지 2자리 중에 저는 한 자리를 정문부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권율이냐 김시민이냐 황진이냐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역사적 인물을 좋아하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임진왜란에 공만 놓고 따지면 저는 이순신 다음에 정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계에 나가겠습니다만 또 진주성 대첩했죠. 황진 이야기 더 하겠죠. 권율 행주대첩 이야기 더 하겠죠. 또 권율은 도원수로서도 상당히 많은 큰 공을 세웁니다. 뭐 엄청난 의병장들 많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 정문부는 빼앗겼던 함경도 하나의 성이 아니죠. 그 함경도가 여진족이 출몰하고 있고 순회인들이 정말 이게 조선왕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근데 그 순회인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함경도의 민심을 자신에게 다 돌리고 그리고 가태의 군대를 작살내면서 가토가 함경도를 포기하게 만든,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일본군과 순회인에게 빼앗겨버린 함경도 전체를 되찾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1등 공신이 아니라 3등 공신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는 건지. 이 정문부 선생님은 임진왜란 일어나기 4년 전에 1588년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문신관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직 생활은 무반직을 하고 있었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당시 함경 북도 병마사 한극함의 그러니까 뭐 참모 정도라고 알고 있는 북평사 육품관리였습니다. 아마 이 한극함이 해정창 전투에서 패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때 정문부도 패잔병이 됐고 그 다음 순회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일본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숨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문부가 바로 이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무반직에 있었습니다만 문신 급제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유생들에게 상당히 글 공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품이라든지 강직함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이 됐습니다. 남쪽에서 우리 의병과 광군과 이순신이 잘 싸우고 있고 명군이 참전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가토와 순회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과 동시에 여진족을 출몰하는데 일본군과 그 다음 순회인들이 그 여진족을 막지 못하니까 민심이 어수선할 때 유생들이 의병을 스스로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줄 총사령관은 정문부다 하고 정문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문부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 정문부 장군 밑으로 수백의 의병이 모여듭니다. 그럼 정문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외인들을 먼저 처단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바로 이 국세필을
공격하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경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백의 정문부 의병이 국세피 지키고 있는 경성 성문 앞에 다다르니 이게 두 세력이 전쟁하면 결과론적으로 조선인과 조선인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정문부가 뭐라고 성문 밖에서 이야기하냐면 국세필에게 너의 순회 친일 활동을 내가 눈 감아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여진족이 출몰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 싸워서야 되겠느냐? 저 일본 아이들은 여진족을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150년, 200년 동안의 공포는 여진족이었고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지식인이건 모든 농민들의 목표의식은 여진족을 막는 거예요. 근데 여진족을 지금 가토가 때려놓고 도망쳐버리니까 여진족이 막 출몰하는데 막아내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진족을 막고 이 동네 사람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세피 네가 나의 순외 활동을 용서해준다면 내가 항복을 하겠다. 성문을 열고 국세필이 정문부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경성을 정문부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정문부가 이제 명천을 때려서 정말수까지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정문부 힘이 세지니까 국세필을 죽여라 합니다. 근데 정문부도 망설입니다. 내가 분명히 국세필의 순회 활동을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인제 와서 죽여버리면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죽여라 하니까 국세필을 정문부가 죽이게 되면서 국세필을 비롯해서 13명의 목만을 베서 그들의 목을 효시합니다. 성문 앞에 내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순회인 처벌은 없다. 이들이 바로 진짜 악질 순회인들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이들의 순회 활동에 침묵했던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내 밑으로 와서 모여라. 그러다 보니까 정문부 밑으로 한때 순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일본이 패하고 명나라 참전하고 조선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역적질 나는 셈이네. 우리가 삼족인 멸해지겠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순회 활동을 덮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창을 들고 의병이 돼서 정문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문부 병력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누구까지 오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육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성부사 정형용이나 그 다음에 경원부사 오웅태는 말 그대로 그냥 가토에게 항복을 해버린 부사들이었습니다. 이 부사들까지 정문부 휘하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문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8입니다. 여기 최소한 부사 정도 되려면 나이가 30은 당연히 넘었겠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40, 50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문부는 그냥 정육품의 북평사였고 여기 부사면 종삼품인데 이 사람들이 정문부에게 우리 순회 활동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진족과 다시 싸우겠고 일본군과 싸우겠다라고 정문부 밑으로 오니까 정문부 역시 그러면 주장이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데 이들도 뻔뻔하게 내가 어떻게 대장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정문부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주세요라고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28살의 정문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에 어찌 보면 청년 의병장이 등장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인덕이 있었고 나름대로 좀 뭔가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문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부사들까지 휘하에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국경인만 제거하면 육진을 회복하게 되는 건데 국경인 밑에 있는 신세준이라는 유생이 나머지 유생들을 끌어모아서 국경인을 처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회령까지 정문부에게 바치게 되니 정문부가 육진을 회복하는 거죠. 옛날 김종서 장군이 개척했던 육진이 잠깐 순외인들 손에 들어갔다가 가토의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정문부가 회복을 하는 거고 정문부가 실제로 육진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이쪽에 병력을 일부 남깁니다. 왜 여진족의 출몰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정문부가 순외인들을 전부 다 작살냈습니다. 그럼 정문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당시 가토는 이 남쪽 가장 따뜻한 곳 안변으로 내려가 있고 자신의 부하들을 길주와 함흥에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과 동시에 간격을 그렇게 넓히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군을 깔아놓고 보급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성까지 명천까지 지금 정문부가 이렇게 차지했고 육진을 회복했으면 이 길주 아래쪽은 현재 지금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주를 공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부 병력이 이제 5,000병력까지 모여졌고 나머지 병력을 육진에 분산시켜 놓은 채로 1,500병력 정도를 데리고 드디어 경성을 출발해서 길주성을 정문부가 공격해 들어갑니다.